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 제공된 해외 원조의 성과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성장하여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제프리 삭스 역시 그의 빈곤의 종말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삭스는 한국의 경험이 경제 도약의 시작 단계에서 원조가 큰 효과를 낸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사 연구 문헌들이 한국이 받은 원조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 대비 해외 원조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50년대입니다. 당시 한국 경제를 한마디로 원조 경제라고도 부를 정도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원조의 성과를 논할 때는 1950년대가 주된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도 꾸준히 성장했지만 당시 한국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 경제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연구자들은 한국에 제공된 원조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친 원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분석한 홍성유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서울대 상대 교수였던 그는 1961년 상반기부터 1962년까지 하버드 옌칭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Analysis of the Effect of US Aid on the Korean Economy라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통계 수집과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경제개혁원과 한국은행 직원들의 협조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홍성유는 이 연구를 기초로 1962년에 한국 경제와 미국 원조라는 책을 발간하고 1965년에는 내용을 더 추가하여 한국 경제의 자본 축적 과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965년 책의 제4편 제5장은 1950년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원조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원조가 순수한 경제 원조가 아닌 군사 원조였으며 불균형을 확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성유가 1950년대 원조가 순수한 경제 원조가 아니었다고 보는 이유는 원조의 구성 내역에 있었습니다. 그는 1953년에서 1961년의 8년간 원조 총액 중 자본지라고 할 것은 일할 내외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도 사회 간접 자본의 부분적인 대체와 보수를 위한 것이었고 산업시설의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생산재는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제개발 촉진이라고 하는 성격이 미약했던 것은 원조의 군사적 성격을 반영한다는 주장입니다. 1950년대 원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가장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경제학계는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강화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 또는 종속이라는 문제에 대해 대체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대외 의존의 심화를 비판하는 가운데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1950년대 원조가 거론되었습니다. 1981년 한길사에서 출간된 1950년대 인식, 그리고 1985년 돌베개에서 출간된 해방 40년의 재인식 1 등에는 1950년대 원조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글이 실렸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인식에 실린 박현채의 미잉여농산물 원조의 경제적 귀결은 미국 원조가 농업의 생산력 향상을 저해하여 대외 의존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현채는 1970년대부터 이미 그러한 주장을 펼쳤으며 1978년에는 민족경제론이라는 단독 저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해방 40년의 재인식 1에서는 장상환이 해방 후 대미의존적 경제구조의 성립 과정이라는 글에서 미국 원조가 공여국인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한국 경제를 미국 경제에 종속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책에서 김영하는 미국의 대한 원조와 한국의 경제구조라는 글을 통해 1950년대 원조가 관료, 예속 자본을 형성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하는 이후 원조의 원료를 크게 의존하던 면방직, 소모방, 제분공업을 소재로 하여 1950년대 제조업 대자본의 자본 축적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 논문을 1990년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조에 대한 비판은 주로 1950년대 미국 원조에 대한 것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의 원조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1960년대 원조는 주로 양어성 차관 형태였는데 그것을 포함해 차관 전체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대근은 1984년에 출간된 한국 자본주의론이라는 책에 실린 차관 경제의 전개라는 글에서 1960년대 이후의 차관이 겉으로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부채라는 대외 의존의 늪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외 의존 또는 종속을 강조하던 학계의 주장은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그 반면에 한국 경제의 위상은 상승함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점차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받은 원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대비하여 1950년대 한국 경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지점은 이제 대외 의존이 아니라 지대 추구 행위 또는 부패에 맞춰졌습니다. 지대 추구 행위는 주로 뇌물과 같은 비생산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제도학파 경제학의 용어입니다. 지대 또는 경제적 지대란 공급이 제한됨으로써 생기는 일종의 초과이익 같은 것인데 이 초과이익을 향유하고 있거나 향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있습니다. 아무나 해당 산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법률이나 정책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우호적인 정책의 혜택을 특정 기업들만 누리도록 뇌물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는 대체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승만 정부가 환율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외환 부문에서 커다란 지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합니다. 즉 원조 그 자체보다는 원조를 받아들인 한국 정부의 정책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윤영진은 1991년에 행정학 박사 논문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정부 개입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1950년대에는 원조와 관련된 외환 부문, 1960년대 이후는 금융 부문에서 막대한 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대가 정부 기업 관계를 결정지었다고 주장했는데 1950년대와 관련해서는 원조 자금 배분과 관련된 정격 유착이나 부패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구들은 지대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1950년대의 지대 추구 행위를 이후 시기와 비교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윤재는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들이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비교 제도 분석이라는 틀로 공동 연구한 1996년 영문책의 합챕터에서 1950년대에는 한국 정부가 명확한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해 민간 기업들을 이끌어가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윤영진의 박사 논문을 인용하면서 당시 부패가 만연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반면 1960년대 이후는 한국 정부가 수출주도 공업화라고 하는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지대를 수출 성과에 따라 배분했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낙연은 1999년 논문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에서 조윤재의 주장을 이어받아 더욱 정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정부 개입에 기인한 매년의 경제적 지대를 외환 부문과 금융 부문으로 나누어 추계하였습니다. 그는 1960년대 이후 금융 부문에서 발생한 지대는 일종의 객관적인 지표인 수출 성과에 따라 배분되었기 때문에 지대의 재량적 배분에 수반되는 정경유착의 소지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1950년대 외환 부문에서 발생한 지대는 재량적으로 배분되었고 그에 따라 정경유착이나 부패와 같은 지대 추구 행위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대 추구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1950년대 원조 자금이 집중되었던 면방직 산업을 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환은 1990년에 면방직 산업 등을 소재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는 면방직 업체들과 정부 간의 정경유착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상철은 2001년 출간된
한국경제성장사 예비적 고찰에 실린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의 전개 1953-1961이라는 글에서 김영하의 박사논문을 인용하면서 면방직 산업을 지대추구행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즉 시정환율보다 과대평가된 공정환율로 원면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지대를 낳았는데 당국이 그 지대를 설비 규모에 따라 배분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설비 확장에만 힘을 쏟았고 그 때문에 설비 과잉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대외 의존 또는 종속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한켠에서는 다른 관점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개발연구원과 하버드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가 함께 기획한 한국 근대화 연구 시리즈가 그것입니다. 그 성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워킹페이퍼로 먼저 출간되었고 이후 여러 권의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이 중 원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은 1979년 출간된 N.O. 크루거의 해외 부문과 원조의 개발 역할,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 집필해 1980년 출간된 한국의 경제사회 근대화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원조가 자본 및 기술 부족, 투자 재원 부족 등과 같은 애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1950년대 환율 정책, 즉 과대평가는 원조의 효과를 저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문 간 배분의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배분이 있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의 원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연구자 중에도 의견을 전환하는 경우도 나타났고 한국 개발 경험의 해외 전파라는 측면에서 ODA라는 개념에 기초한 연구들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대근은 2002년 출간된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에서 이전에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기각하고 원조가 한국 경제를 파행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이경구 연구위원이 2004년 작성한 한국에 대한 개발 원조와 협력이라는 보고서는 ODA 개념에 근거해 한국에 제공된 원조를 정리하고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으로서 한국의 수원 사례를 하나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김준경과 김광성이 집필한 한국의 원조 수의 경험 및 활용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1950년대 미국 원조뿐만 아니라 양어성 차관과 일본의 청구권 자금까지 포괄하여 원조가 제공된 주요 사례를 검토하고 그것들이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DA 개념에 근거해 한국에 제공된 해외 원조의 성과를 연구하는 일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구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강의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제공된 해외 원조의 성과에 관한 논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제공한 ODA의 성과와 관련하여 수원국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